안녕하세요. 김유건입니다. 미술 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알렉산드로스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태어난 알렉산드로스. 아버지의 꿈은 페르시아를 정복하는 게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네, 페르시아에서 암살자를 보내서 아버지를 죽여 왕 자리에 올라서게 된 알렉산드로스. 대신 페르시아를 정복하려고 했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뤄드리자 페르시아를 정복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페르시아와 1차전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쪽이 져서 2차전을 벌이는데 그 2차전에는 왕이 함께 나갑니다. 근데 또 질 것 같자 왕은 도망갑니다. 근데 어찌나 도망을 잘 가던지 알렉산드로스가 쫓아가면 못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3차전을 벌이는데 또 져서 또 질까봐 도망가는데 자기 기지에 1000명 정도를 숨겨서 알렉산드로스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알렉산드로스는 이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하려고 해서 1000명 정도에 되는 사람을 데리고 전투하는 곳에 가서 1000명 정도에 되는 사람들을 죽이고 페르시아를 정복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인도도 정복하려고 했는데 반 정도 안 될 정도만 차지하고 전투하는 장군들이 은퇴를 해서 33세 알렉산드로스는 죽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인도의 코끼리와 싸울 때 창이 길어서 그냥 가까이 오기만 해도 찔러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왼쪽으로 오면은 한 명이 왼쪽으로 기울이면은 한쪽만 기울어서 사람들이 쓰러져서 질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마케도니아는 그게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저는 오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두 강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여기는 지금의 어느 지역일까요? 바로 이라크 지방입니다. 이곳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 시작되고 그 사람들을 수메르인이라 합니다. 이들은 달력을 발명했는데요. 달력이 왜 필요했을까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으려면 날씨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달의 모양 변화를 기준으로 만들어서 수메르인이 만든 달력을 태양력이라고 부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물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두 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물이 충분했으며 토지가 비옥해서 농사짓기에 적당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농사짓기에 성공해서 양식이 넉넉해지고 인구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메소포타미아는 홍수와 가뭄이 자주 나타나기도 해서 사람들은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랑을 파고 둑을 쌓는 공사를 하면서 점점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가 건설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도시 이름은 우르크라고 합니다. 수메르인들이 또 발명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쐐기 문자입니다. 쐐기 문자는 인류 최초의 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쐐기 문자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가의 진흙을 퍼옵니다. 둘째, 점토판을 만듭니다. 세 번째, 마르기 전에 글자를 새깁니다. 넷째, 햇빛에 잘 말리고 나서 완성시킵니다. 여러분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만약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경험했더라면 나도 그때 쐐기 문자로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와 가뭄도 겪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농사짓기 좋고 토지가 비옥해서 다행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도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라면 어땠을까요?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박주원입니다. 제가 오늘은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 두 가지와 전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필리포스 2세의 아들이며 마케도니아의 왕자이자 왕이에요. 우선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 두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어느 날 말장수가 부케팔로스라는 말을 끌고 왕궁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부케팔로스가 성전에 들어오자 마구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포스 2세가 많은 신하들을 보내 부케팔로스를 진정시키려고 했는데 그것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나서서 부케팔로스를 얌전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진짜 부케팔로스가 얌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부케팔로스와 알렉산더 대왕은 친구가 돼요. 그리고 고르디우스 왕의 그 수레가 끈으로 묶여있는데 그 수레에 끈으로 묶여있는 매듭이 얼마나 풀기 힘든지 전설에 의하면 이 끈을 푸는 사람은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런다는 전설이 있고 또 알렉산더 대왕이 이 끈을 풀다 못해가지고 그냥 칼로 잘라버려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쟁에 대해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터키가 있거든요. 근데 이 터키가 마케도니아고 여기에서 여기 인도 이만큼을 알렉산더 대왕이 차지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박한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로마의 신분제도입니다. 옛날에 로마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주변 여러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그 나라 중에서 이쪽 흑해 있는 중 트라키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트라키아는 싸움을 잘했고 무술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스파르타쿠스라는 어떤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로마 용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어떤 한 아저씨가 스파르타쿠스 너가 로마 군대에 들어간다 해도 트라키아인이라는 걸 잊지 마라라고 한 아저씨가 있었어요. 스파르타쿠스는 그때는 키가 크고 어깨가 딱 부러진 장수였는데 게르만 용병장이 언제나 열심히 싸워도 늘 상 게르만인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장군인 게르만 용병장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파르타쿠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도망치게 되는데 산으로 도망쳐요. 그리고 도망쳐요. 그다음에 좀 지나서 어느 날 어떤 귀족이 로마로 가려고 어느 산을 넘게 되는데 그중에서 갑자기 산적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물건을 빼앗으려는 딱 그때 로마의 사령관 폼페이우스가 나타나요. 폼페이우스는 전에 스파르쿠스가 군대에 있을 때 있던 장군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산적은 스파르쿠스가 왔는데 그래가지고 그 범인 산적과 함께 노예시장으로 팔려가요. 노예시장에 가서 검투사들을 가리키는 그 사람이 스파르쿠스를 살았어요. 노예 검투사들이란 상한 짐승과 아니면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사람하고 결혼할 때는 무조건 한 명은 죽어야 돼요. 하지만 로마한테 큰 인기를 끌면
무게 생활 안 하시죠? 검수사들이 사용했던 무게예요 이게. 여기 단검, 방패, 그렇지. 칼, 저기 여기 팔보대, 그다음에 창, 금을 주고. 어느 날이었어요. 이쪽 주인이 내일 폼페이우스 장군님이 참석하는 경기가 있으니 너가 나가도록 해라 라고 했는데 스타루쿠스한테 그날은 스타루쿠스가 밤새 장을 이루지 못했대요. 왜요? 떨려서. 음. 그 다음날 이제 스타루쿠스가 경기장에 갔는데 이제 관중들이 모이가 먼저 입장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경기가 시작했는데 구경꾼들이 이제 왔을 때 사자들이 옛날에 스타루쿠스한테 너가 트라키아인이라는 걸 잊지 마라 라고 했던 아저씨가 그때 죽었어요. 맨주먹으로 사자랑 싸우다가. 그 다음은 스타루쿠스 차례인데 다른 이제 검투사들인데 사람이었어요. 스타루쿠스와 붙은 사람은 그 사람이 이제 로마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검투사 노예 검투사 폴리비우스였어요. 그 이제 재미난 경기 사람들은 폴리비우스가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했죠. 달려달라고 돌도 던지고 막 그랬죠. 스타루쿠스와 폴리비우스 계속 싸우는데 맨 마지막에 스타루쿠스가 폴리비우스를 죽였어요. 근데 그 순간 이제 로마 사람들은 스타루쿠스를 좋아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스타루쿠스가 경기를 한 날은 경기장에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스타루쿠스는 로마 사람들이 우리의 피를 보고 깔깔거리는 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동료들이랑 이제 도망쳐요. 기원전 73년 스타루쿠스와 일행들이 훈련소에서 탈출해서 이탈리아 남쪽에 있는 베고누스 산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폼페이우스는 얘네들 검사쯤이야 했는데 갔더니만 체력이 튼튼한 사람들이서 번번이 졌어요. 스타루쿠스가 로마군을 물리쳤다는 소문이 퍼지자 노예부터 시작해가지고 검투사 노예 가난한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스타루쿠스를 따랐어요. 와. 이제 겨울이 되자 반란군은 어쩔 수 없이 남쪽에 있는 스칠리아 섬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그런데 로마의 최고 전력가인 크라수스가 군대를 이기고 반란군 앞을 다 막았으나 겨우 이기고 뚫고 나갔는데 항구에 갔는데 이제 폼페이우스가 있는 거예요. 그날 스타루쿠스는 어떤 병사의 창에 맞아 찔려서 죽었는데 이렇게 폼페이우스를 따른 사람들은 십자가에 다 매달려 죽었어요. 이후 로마의 노예제도는 로마가 말할 무려 404년까지 계속되었어요. 그때는 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그때 노예들은 농장노예, 농장노예, 가사노예, 광산노예, 검투사노예는 유일하게 훈련할 수 있는 노예였고 광산노예가 제가 보기엔 제일 힘들었어요. 이제 기원전 73년 로마서 스타루쿠스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기원전 71년에 스타루쿠스가 죽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시절은 수루 왕이라는 왕이 금관가야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같은 시대예요? 네. 여기가 스타루쿠스 반란군 로망군에 붙잡혀 십자가에 매달려 수영장을 장소예요. 아피아 가비. 그리고 여기는 콜세움 안쪽 모습, 바닥은 부서져 없어지고 지금 같은 지하방 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쪽에 바깥쪽 4층 높이로 된 건물이에요. 이게 원형 경기장이에요. 감사합니다. 한결이는 이거를 보면서 뭘 느꼈어요? 로마의 신분제도, 노예 검투사. 로마는 참 못됐다. 그리고 어떤 점에서? 노예들이 너무 잔인하게 이 사람 여기 나오는 인물처럼 스타루쿠스. 스파르타쿠스처럼 한국 역사에서 이런 인물들이 여러 명 있죠.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홍경래. 다시 한번. 홍경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1반 서윤우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발표해 보겠습니다. 요약,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유역을 중심으로 변형한 고대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나일강 요역에서 번영한 이집트 문명, 인더스강 요역의 인더스 문명, 황하강 문명의 황하 문명과 더불어 고대 사드 문명의 발상지의 하나로 지리적으로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하는 바벨로니아, 아시리아 문명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넓게는 서남아시아 전체의 고대 문명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셈족의 조카는 아카드인, 아무르인, 아시리아인, 칼데아인 등과 인도, 유럽 인종에 속하는 히타이트인, 카사이트인, 메디아인, 페르시아인 및 수메르인,
엘라민 등이 활약하였으며 공통의 문자로서 서형 문자가 사용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18세기 후반에 탐험가와 여행가들이 이 지방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되면서 관심을 끌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조각품의 일부 또는 명문이 들어있는 벽돌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해명은 아시리아학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9세기로 접어들면서 서령 문자의 해독과 유적의 고고학적 발굴을 병행해서 진행하였는데 독일의 G.F. 그로테펜트와 영국의 H.C. 롤린슨 등의 노력으로 페르시아어가 먼저 해독되었습니다. 그중 롤린슨에 의한 베이스툰 부조의 세계국으로 쓰여진 다리우스 대왕의 전승기념 비문에 대한 해독은 특히 유명합니다. 1842년부터 주스 만투르크 제국의 영사로 파견된 프랑스인 P.E. 보타가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네베와 코르사바드를 발굴하여 약 2만의 책자로 된 고문서를 발견함으로써 아시리아학의 탄생을 보게 하였습니다. 서령 문자는 그 후 엘람어, 바빌로니아어, 수메르어 등이 연이어 해독되고 한편 고고학적 발굴도 A.H. 레야드, H. 러섬 등에 의하여 니네베, 코르사바드, 아슈르, 바빌론, 림루드 등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어 출토품은 각각 대형 박물관과 프랑스의 루브르 미술관으로 옮겨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로마의 콜로세움 건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네로 황제가 반란군에 쫓겨 자살한 후 베스파시아누스가 로마의 9번째 황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내전으로 혼란스러웠던 로마를 정치적으로 평정하기 위해 거대한 공사가 시작됩니다. 장소는 네로 황제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졌던 호화스러운 황금 궁전을 허물고 그 자리에 로마 시민들 모두를 위한 공공시설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콜로세움은 아파트 17층 높이에 5만 명의 관중이 들어갈 수 있고 15분 만에 입출입이 가능합니다. 크기는 맨유 홈구장 올드 트래포트가 7만 6천 명, 레알 마드리드 베르나베우 8만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니 비교해 보세요. 콜로세움에서는 검투사 경기 전쟁포로 제국의 반역자 처형 장소로 사용했으며 콜로세움 전체에 물을 채워 해전 경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네로와 3황제 시대를 거치면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던 로마는 어떻게 콜로세움 건축 자금을 마련했을까요?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되고 끊임없는 독립전쟁을 벌이던 유대인들은 로마군을 피해 천해 요새 마사다로 도망갑니다. 유대 반란군 진압을 이끌던 티투스는 누벽을 쌓아 3년 만에 마사다 요새를 함락합니다. 하지만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자결을 선택한 967명의 유대인 시체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콜로세움을 짓는 비용은 이스라엘을 점령한 후 가지고 온 전리품으로 노예가 되어 로마로 끌려온 유대인들이 지었습니다. 티투스 황제 때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전리품을 실어나르는 행렬이 끝이 없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마사다 행전을 끝으로 유대인들은 서기 70년부터 20세기까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유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2500년 전에 위대한 왕 중에 왕으로 불리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바로 우리가 다리오 왕이라 알고 있는 다리우스 1세입니다. 저는 오늘 다리우스 1세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진 속에 이 기록에 남아있는 다리우스의 모습입니다. 우선 다리우스 왕의 출생에 대해 알아봐야겠지요. 다리우스 왕은 기원전 550년에서 486년까지 살았습니다. 다리우스 왕은 저와 같이 장남이었고 젊었을 때부터 큰 야망을 갖고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야 할 후계자를 제거하고 자신이 왕이 되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다리우스 왕은 장남이라고 했는데 자기 아버지는 왕이 아니라 그냥 평민이었습니다. 평민은 아니에요. 아무튼 그냥 일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왕은 원래 왕이 되어야 할 후계자를 제거하고 자신이 왕이 되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다리우스 왕은 아마도 힘이 센 타누스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지만 비록 폭력적으로 왕이 되었지만 비상한 머리와 강력한 리더십으로 페르시아를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왕은 자신을 위대한 왕 중의 왕, 페르시아의 왕, 온 세계의 왕이라 외쳤습니다. 다리우스 왕은 인도, 마케도니아, 그리스 등의 나라들을 정복하며 페르시아를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 다리우스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이 성경에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서 등에서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재건되었던 때가 바로 이 다리우스 왕 때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이겠지요. 다리우스 왕 때 사용했던 금화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2500년 전에 이런 금화를 사용했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이처럼 다리우스 왕은 놀라운 업적을 많이 남겼답니다. 다리우스 왕에 대해 많이 알게 되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전신준입니다. 저는 알렉산드로스의 팔랑크스 보병대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병은 전쟁터에서 도보로 전투하는 군대입니다. 전쟁터까지 이동할 때는 차량이나 말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이용했습니다. 보병의 목적은 항상 지상을 장악하여 지키며 필요시에 적의 영토를 점령하는 것으로 가장 기본적인 군대 조직이다. 역사에서는 유럽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에서는 호플라테스라고 하는 중장 보병이 군대의 중심이었다. 중장
중장병원은 2m 이상의 창과 검으로 무장하고 방패, 투구, 흉패, 정강이 바지로 몸을 보호하여 보통 가로, 세로 8명씩 모두 64명으로編성된 방진 팔랑키스이라고 하는 물집 대형입니다. 감사합니다.